숫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자, 우리 이 의원님, 정 수장님 두 분 참 뜨거운 여름을 지나오면서 시원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세금 문제 파헤쳐 주셨잖아요. 네. 또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뜨겁게 녹여줘야죠. 뜨겁게 네. 화끈하게 마음을. 또 파헤쳐 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방송이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어질까요? 사계절을 지내는 방송이 일단 한번 일단 해보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특별 예산 감시단 또 소개해드려야죠. 부산시 예산을 감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마정화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 수장님 오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가 좀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마정화 연구위원님이 세금 프로파일러라고 굉장히 또 그쪽 분야에 날카롭잖아요. 벌써 느낌. 빅벙커 예산 변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세금 프로파일러가 만났다. 와. 뭐 저희 두 사람은 할 일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부산이니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석구석 명쾌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이렇게 예산 감시위원들과 오늘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의 예산은 마이너스 1,800억 원입니다. 네, 앞에 이렇게 붙어요, 마이너스가. 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을 텐데 일단 오늘의 주제에 대한 세 분의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장유유서. 아, 참. 이럴 때 장르 한 살 차이지만, 한 살 차이인데. 네. 쓸 돈은 있는데 낼 돈은 없다. 오늘 주제에 아주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승질 나잖아요. 그렇죠? 할 거 없죠? 다 있어요. 내로 람불이다. 아, 맞다. 그런 분들도 아마 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욕할걸? 그렇죠. 그죠? 남들 네. 욕하고 자기는 안. 아, 괜찮다. 그러고. 자, 표정이 별로 스윙을 준비를 안 해주시는데 해봤어요. 이게요,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게 장점이 있긴 있어요. 아, 네. 발 뻗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에이, 발 뻗고 잘걸? 그런가요? 이미 전 내용을 알고 보니 그분들은 발을 뻗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거든요. 자, 오늘 하여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고급 외제차도 단속에 대비한 듯 번호판을 아예 용접으로 붙여넣습니다. 네, 벌써부터 뭐 혈압 오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끝까지 보시면 좀 더해지실 테니까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액수가 큰가? 1,800억 원을 왜 부산시는 걷지 못했는가? 오늘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방세란 무엇인가? 뭐 제 느낌은 옵니다만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 수장님, 솔직히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다 같은 세금인데 국세는 뭐고 지방세는 뭐고 어떻게 분리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내고 있는가? 차이를 크게 모른단 말이죠. 지방세란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거두면 국세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지방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뭐 물건을 사고 집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골프장 회원권에도 이제 되는 게 있고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뭐 이런 게 쭉 이런 게 11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지자체가 이렇게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생활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비로 생활비다. 들어가는 그런 세금이다. 이 의원님, 그럼 네. 지방세는 시에서 다 징수하는 거예요? 부산시의 경우에 이제 11개의 세목 중에서요. 네. 이제 구군에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는 구군에서 그것을 걷어서 구군에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세라 해갖고 우리 이제 기장군이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자동차세나 이제 지방 소비세를 그 권한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유임한 상태입니다. 기장군은 좀 자주 등장하네요. 그렇죠. 예, 기장군이 좀 분세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좀 유리한 점이 많죠. 네, 기장군. 자, 지방세가 부산시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돼요, 정수장님? 2018년도에 쓴 돈이 한 8조 3천억 정도가 일반 회계로 지금 부산에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지방세 수입이 3조 9천억, 4조 가까우니까 약 46%거든요. 한 절반 정도가 그 지방세 수입으로 마련된다. 마 의원님, 지방세가 지자체의 어떤 그 살림에 영향을 꽤 크게 끼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방세 징수가 중요한데요. 네. 징수액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체납액이 많아질수록 재정 운영 자립 능력이 낮아집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규모를 확대하는 그 재정분권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지방세가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추세로 갈겠죠. 나는 가면 갈수록 그죠. 지자체 재정 운영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인데 그런데 이 지방세가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얘기잖아요. 네. 체납액을 또 이렇게 따져 보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7대 이제 그 도시 중에서 우리가 1등 서울, 2등 인천, 3등이 부산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체납률이 높다는 것은 재정 상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까 재정자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징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를 넘어갈수록 징수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국 징수율이 30.3%에서 올해 이제 31.9%로 0.5%가 감소를 했고요. 네. 따라서 부산시도 43.3%였던 것이 39.4%로 0.9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오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합니다. 아, 그런 측면을 들여다본다면 또 네. 예, 그렇겠죠. 매해 계속해서 제대로 거두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네. 또 그 추세가 좀 좋지 않다. 네.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부산 쪽이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 건 알겠는데 정 수장님,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돼요. 어때요? 7대 도시에 이제 2017년 대비 18년, 왜냐하면 네. 결산을 18년에 했으니까 예, 예. 부산시가 딱 사이거든요.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증감률이 높았어요. 그 수치를 자세히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천과 서울, 대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 좀 잘 걷어들이고 있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거죠. 전국 평균이 21%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좀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체납이 체납을 만드는 이런 악순환 이런 네.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국세와 지방세 모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죠? 네. 예. 이 의원님, 부산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현황 이쪽이 이제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2016년 전까지는 3천만 원 이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16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1천만 원 이상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액 체납자가 법인이 134개 업체로 74억 9천만 원을 체납을 했고요. 예. 개인은 332명이나 됩니다. 네네. 134억 7,700만 원을 체납한 상태로 있고요. 총 체납액이 209억 6,700만 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공개된 그 총량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대체 어디서 어떻게 체납이 발생한 것인지 빅벙커가 직접 부산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 과정을 특별예산 추적팀과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그거는 너희가 해결책을 계속 뭔가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실물 자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키워드인 우연히 기사를 통해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자체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분들의 이름이랑 주소랑 직업이랑 뭐 나이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낼까? 돈이 있는 사람이 안 낸다는 사실에 먼저 1차로 분노하면서 그 주제를 좀 한번 파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세금을 되게 잘 알고 싶은데 어려운 주제니까 저 혼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언니들이 한다길래 한번 같이 저도 해보고 싶어서 맡으신 롤이 역할이 뭐예요? 저는 모범을 맡고 있습니다. 호화 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는가? 되게 이를 깍 깨물고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나요? 아,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뭐 자기 의무도 안 하고 저희랑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역 평균 소득액이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려면 의미는 갖다 주세요.
자, 분석 결과를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네. 부산 진구. 네. 체납액이 가장 큰 지역은 해운대구로 나왔습니다. 네, 그 납세 의무가 아까 물거품이 되는 거 보셨죠? 네. 자,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지역이 중구로 총 체납액이 9억 9,300만 원 밖에 안 돼요. 네. 참 이렇게 보면 네. 해운대구는 이거에 10배가 넘죠. 네.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의원님 이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부산 진구나 해운대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을 부산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산 진구와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 그 주택가가 가장 높은 해운대구를 둘 수 있는데요. 상권 특성상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폐업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가장 적게 나온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인구 유출이 많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집가나 주택이나 소득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야 할 세금도 많을 것이고 그게 좀 건수가 모였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네. 체납이 될 수가 있다. 네. 개연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알아봐야 할 게 있었죠. 어디에서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업종별로요. 체납자 수와 체납액을 분석해 봤는데요. 체납자의 수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 도소매업, 그 다음이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대체로 사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예, 그 내용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 부동산 업종은 이제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업종이고요. 예.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거나 이제 금리가 오르면 이제 한순간에 부도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업종에 체납자가 몰리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어요. 상습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체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한 분은 체납이 5,533건이나 돼요. 예. 근데 이게 또 오래 쌓이다 보면 금액이 커져서 징수하는 사람이나 내야 될 사람이나 어느 순간에 참 뭐랄까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의원님 어떻습니까? 더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징수율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진다는 게 이제 상환 능력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또 체납액은 어차피 가상금이랑 계속 붙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금 전체 체납자 가운데 40% 정도가 5년 이하 기간 동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에서 이제 10년 사이가 한 34% 정도 이제 뒤를 이으고 있는데요. 네. 체납자 수는 체납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분포하는 양상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반대로 체납액을 살펴보면 그 장기 체납자일수록 높았는데요. 네. 지금 한 21년에서 25년 사이 요때 이제 체납 기간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체납액은 그 69억 6천만 원 정도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장기화가 될수록 금액이 굉장히 이제 커져서 이제 상환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장기간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즉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틴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중단되었는데 계속 가산세 이렇게 된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2년 안에 효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년 안에 체납을 협의를 해야 된다. 효부를 봐야 된다. 협의가 아니고 효부를 봐야 된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체납 발생 1년 동안에 96%에 이제 걷어들이고 결론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렇죠. 안에. 결론을 내줘야지. 승부에 일본식 한자어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승부에. 네, 승부를 봐야 된다. 숙제도 안 하고 이제 밀리면 나중에는 이제 다 안 하게 되잖아요. 좀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 아들이 지금 방학 숙제 아직도 안 했는데 아 상습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렇게 밀리지 않게 계속 이제 알려주는 거. 저도 사실은 어저께 밤에 제가 체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얼른 이제 갚고 왔습니다. 체납이 있었다면서요? 그러고 보니까 정수장님. 단기 소액 체납자. 예, 네. 그런 것처럼 경기도의 모시에서 아주머니들 고용해가지고 네.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그 소액 그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아 깜빡했네요 해서 한 70~80%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노력이 하나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담세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드려가지고 자, 그럼 의견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수장님 좋은 얘기 하나 해주셨어요 지금. 네. 자, 이 의원님, 저 마용기 의원님 다 하나씩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체납자가 이제 생계형 체납자가 있고 또 이제 한편 이런 좀 약간 이제 돈이 예, 그런 분들, 예.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요.
그 대상자에 맞춰서 좀 대책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좀 효과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여쭤보진 않을게요. 네. 이 의원님,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얘기를. 저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이거 홍보해야 됩니다. 다른 맞습니다. 것보다도. 네, 그렇죠. 알려도 줘야 되고 인식도 개선해야 되고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누가 어떻게 체납을 이렇게 하면서 버틴다는 얘기야? 누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야? 굉장히 궁금할 거거든요. 부산시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지금 저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성함 얘기하실 거예요? 유명한 학교법인의 대표도 계시고 음. 회사의 대표도 계시고 하는데 예. 왜 계속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계약 입찰 용역 구매 뭐 보조금 금지 중단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만약 그게 진행이 된다면 이분들이 계산 안 내면서 이렇게 버티고 회사를 경영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좀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뭐 기업체 대표, 학교 뭐 할 거 없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 연구원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통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신고 납부 단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제 컨설팅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적법한 어떤 납세임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분명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흐를 수 있는 그런 안 내는 부분은 방향으로 있다고 버티는 보입니다. 컨설팅을 또 할 수도 있다라. 컨설팅까지요? 예, 버티기 컨설팅. 절세와 탈세는 모호한 편이죠. 버티기. 그게 뭐가 모호합니까? 사실 모호하지 않죠. 어떻게 컨설팅? 그들이 모호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아,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구나. 명단만 봤을 때는 야 이분들이 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됐을까 싶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시 물어봤더니 네. 이분들이 대부분 다 무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없어서 없는 거냐, 없는 걸로 없는 거냐 이 느낌이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타 프로그램 때도 발견한 거지만 굉장히 좋은 집에 살아요. 네. 근데 본인 집이 아니에요. 잠깐 이제 얹혀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그 뭐 못을 막 박어 편하게 자기 집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있는데 내용을 좀 보고 있자니 좀 씁쓸해요. 명단들 저도 쭉 보고 있는데 네.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넘기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읽을 것 같아가지고. 자, 저희가 부산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찾는 중에 궁금해져서 네. 공직자들은 어떨까? 또 그래가지고 현재 부산시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들의 선거 당시 누계 체납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예, 자신 있으시고 체납 이력이 있는 인원은 27명, 네. 누계 체납액이 7억 1,730만 원이었습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6억 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일일이 싹 다 전화를 해서 전수조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초의원들은 후보 등록 전에 납부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셨고 남은 소액의 체납금은 당장 납부하겠다. 네. 미처 몰랐다. 앞불사 뭐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내셨겠죠? 이 방송 다 나갈 때쯤에는. 네. 예. 자, 이 의원님. 네. 기초의원들이 체납 이력이 있다는 거. 네. 네. 체납 이력이 몰랐을까요, 다? 전 몰랐을 수도 있긴 했어요. 몰랐을 수도 있죠. 물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액수가 이제 소액인 거는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을 잊어먹고 안 내는 경우가 이제 있고. 선거 공보에 네. 저 체납 내역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몇십만 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뭐 이게 6억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은 만약에 출마 안 했으면 계속 안 내고 있을 분들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 역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정 수장님의 강도와 네. 이 의원님의 강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네. 제가 이 비평코너 나와서 너무 그냥 의원들을 네. 코너로 모니까 네. 그 좀 많이 좀 문제 제기가 되네요. 이제 와서 자,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예, 네. 실수이거나 피치 못할 상황이 지금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있을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네. 공직자들의 어떤 납세 의무는 좀 더 무겁게 우리가 다뤄야 하고 그럼요. 느껴야 되지 네.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부산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들 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은 무재산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중에 무재산 등의 이유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총 현재 얼마입니까? 부산시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세가 1,477억이고 이 중에 결손 처분을 300억 정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해 300억 정도를 못 받는 것으로 처리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납세 태만이 꽤 많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파악이 안 되는 게 지금 부산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요, 결손 처분이라는 거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마이 의원님? 체납 처분을 쭉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일단은 행정적으로는 이제 종료를 한다라는 그런 즉 의미입니다. 포기라는 얘기인가요? 거의 뭐 포기 내지는 어떤 행정 비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제 네. 그만 일단은 이제 잠깐 멈춰 있는다고 멈춰 보시면 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구나. 우리도 뭐 계속 추적은 하고 예. 탕감이라는 포기는- 얘기랑 다른 얘기인가요? 네, 포기는 다릅니다. 아닌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부채에 늘어나는 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추적은 됩니다. 유예 우선적으로. 정도로 유예 정도로 해석하면 추적은 될까요? 계속 네, 네, 합니다. 그 비슷한- 통계상에 네. 이제 거기 체납에는 일단 빼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셨을 그럴 것 수 같아서 있죠. 예. 저는 징수 포기, 이거는 이제 이 정도 버티면 끝나는구나라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예, 네. 끝까지 추적됩니다. 네. 세금은 탕감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세를 징수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란 어떤 것들까지 포함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무제산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고 이제 행방불명, 그 시효 소멸, 그리고 배분 금액 부족, 그다음에 뭐 평가액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무제산은 그 체납자 명의로 된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이고요. 네. 배분 금액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뭐 체납 처분을 이제 거쳐서 그 재산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을 돈이 결국은 이제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답답하겠는데요, 정말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한 컨설팅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충격을 아까 받긴 받았는데요. 네. 근데 결손 처분 사유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저 마이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효 소멸이 뭐예요? 시효 소멸. 말 이게- 그대로 이제 그 시효가 이제 저희 소멸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세 당국에서 어떤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압류 처분을 한다라든지 뭐 독촉이나 이런 모든 이제 행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일정 기간이 이제 한 5년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동안 이제 결국 못 받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연속으로 그럼 우리 마이 의원님께 들어볼게요. 시효 소멸이 5년간 재산이 없는 걸로 버티면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나요? 그 악의적인 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네. 갑자기 머리가 좀 하얘지는데요, 제가? 네. 시효가 소멸되면 세금 납부 의무가 같이 소멸된다? 네, 그렇습니다. 딜레마인데요. 이게 이제 계속 안고 가면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서 세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네. 사실이기도 하고 예. 보여지니까 예. 일단 털어버린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예. 털어버리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체납이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되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시효 소멸로 받지 못하게 되는 세금이 한 해 꽤 고액이 된다고 하는데 시효 소멸이 몇 건이나 있는지로 또 그걸 갖고 평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그렇죠. 시효 소멸을 쉽게 이용하지 않겠죠. 지자체들도. 저도 계속 주장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지자체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걸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따로 통계를 내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0년으로 네. 5년에서 현행 5년에서 5천만 원 이상 그 체납자는 10년으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시효 소멸의 기간을. 기간을. 예,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말 형편이 어려워져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체납이 됐고 시에 이제 결손 처분을 또 시에서 해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그러듯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런 것에 붕괴하는 것이고 중간 제가 잠깐 턱하고 멈췄던 건데요. 악의적으로 정말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들이 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세금을 피해 가는 걸까요? 뭐가 있길래 컨설팅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까요? 그 얘기를, 그 실체를 빅벙커가 파헤쳐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스에서 많이 세금 체납했던 집에 가보면 재산은 없다고 하는데 집에 이렇게 현금화된 자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출이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공 인건비라고 이제 일을 안 하신 분들한테도 인건비를 임의적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이제 경비 처리하고 실제 지급하고 그걸 다시 이제 페이백으로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재산이 돈이 없다는 말은 아닌 거겠네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재산이 없다는 거죠. 금융 조회를 하거나 재산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뭐 부동산에 얼마 있다, 그 예금이 얼마 있다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안 넣어놓는 거죠.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제 파악했을 때는 무재산 이렇게 입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의적으로 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연락이 온다거나 가끔씩 그런 분들은 있으세요. 네. 이게 내 명의로 했을 때 이제 내한테 체납이 잡힐 경우에는 내 재산들이 이제 다 압류가 걸려가지고 처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예.
그 미연에 방지한다는 게 그러니까 명의를 바꿔놓는다든지 뭐 현금화한다든지. 세무사라는 거는 탈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절세를 도와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안타까웠던 체납 징수 사례가 있다라고. 이것도 거의 명의 대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원래 이제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하시다가 이제 좀 망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명으로 이제 다시 사업자를 냈는데 이제 배우자 도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좀 많이 뭐 가공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돈은 이분 남편분이 다 챙기셨고 세금은 와이프분이 내셔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봤을 때는 진짜 명의대회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 피하려고 위장 이혼도 한다고 들었었는데 많이 합니다. 원래 이제 이혼할 경우에는 이제 남편분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재산을 축적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목도 50%가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할 경우는 50대 50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할시키고 나서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아예 그냥 무재산으로 위자료 쪽으로 다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무재산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이제 이 남편분은 아무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거고. 생활은 이제 어쨌든 위장 이혼이니까 같이 사시다 보니까 이제 뭐 생활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 없이 5년을 버티면 시효 소멸로 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전제 요건이 이제 체납 당시에 무재산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어찌 보면 아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은 법인데 이게 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무지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평생 그 세금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무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악랄하게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그렇죠. 세금을 피하는 쪽으로 예. 그 선량한 분들은 그렇죠. 평생 그 무거운 납세 의무를 그렇죠.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좀 잘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법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근데 그 무재산으로 5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제 동생이라든지 뭐 제 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한테 재산이 잡히는 거고 그분들 카드만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요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금을 징수하는 쪽이 더 유리할까요? 세금을 피하는 쪽이 그래도 여전히 유리할 걸? 유리한 걸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세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계속 복잡해지거든요. 뭐 이렇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또 탈세 수법도 좀 많이 좀 발달되고 있고요. 그 생계액 체납이랑 악질 체납의 큰 차이점 구분할 수 있는 걸 뭘로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힘들죠. 힘든데 생활 수준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재산이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레저도 활발히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뭐 이런 분들이 좀 고액 체납 그 악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체납자들이 저 시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뻔한 방법 이제 쓰지 마시라 이 네. 말씀드리는 거고 명단 공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명단 공개 보신 적 있냐고요? 없죠. 없죠. 저도 없습니다. 사실 뭐 하나의 그냥 행위에 불과하다. 아, 왜 근거가 없나요? 네. 한마디 문제가 네. 한마디 안 주는 거죠 이제.